2004년 12월 17일 아침,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위치한 트랜실베이니아 대학교 도서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귀 서적 보관실 내부에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풍경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4명의 젊은 남자가 이 도서관의 가장 은밀하고 귀중한 공간인 희귀 서적 보관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그 방을 굳건히 지키던 사서는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기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결코 일반적인 범죄의 대상인 현금이나 번쩍이는 보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책만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표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책이 아닌 한 권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희귀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은 겉으로는 치밀해 보였지만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환상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건의 주된 무대는 트랜실베이니아 대학교 도서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특별 컬렉션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책 보관소를 넘어 대학의 오랜 역사와 학문적 깊이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그들의 자부심이 응축된 곳이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19세기 조류 도감의 초대형 판본과 같은 귀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설적인 자연과학자 찰스 다윈이 인류의 사상을 뒤흔들었던 명저종의 기원의 초판본이 이곳에 잠들어 있었고 15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귀중한 의학 서적들도 그 가치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서들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지식 발전 과정, 과학적 발견의 순간들, 그리고 예술적 영감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특히 범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의 눈에는 이 모든 귀중한 유산들이 그저 움직이면 거액이 되는 물건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책의 학문적 가치나 역사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시장에서 거래될 금전적 가치만이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은 스펜서 라인하르트라는 한 젊은 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트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술 장학생이었고 어느 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학교의 자랑인 특별 컬렉션실을 둘러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그는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당시 특별 컬렉션실의 출입 관리 시스템은 방문객의 방문 기록과 사서의 안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건물 내외부에서 눈에 띄는 경비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스펜서 라인하르트의 머릿속에 하나의 치명적인 가능성, 즉 도난이라는 생각을 은밀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친구인 워렌 립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워렌 립카는 이미 여러 가지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에 발을 담그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스펜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일생일대의 도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워렌 립카는 스펜서 라인하르트와 함께 자신들의 계획에 에릭 보르숙과 찰스 앨런이라는 2명의 친구를 더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4명의 젊은이들이 하나의 위험한 목표를 향해 뭉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무모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귀중한 희귀본들을 훔쳐낸 다음 이를 뉴욕으로 가져가 전문 감정사에게 가치를 감정받고 최종적으로는 거액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유한 수집가를 대리하는 합법적인 구매자인 것처럼 꾸며서 거래를 성사시킬 속셈이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하고도 대담한 범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어떤 난관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맹신했으며 그 어떤 의심이나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의 망상 속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게 흘러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화 같은 환상과는 달리 현실은 언제나 냉혹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범행 시도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2월 16일,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범행을 실행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범행 후 도주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차량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범행의 필수적인 도구였던 전기 충격기는 약속된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노인으로 변장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려 했던 그들의 어설픈 분장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불필요한 주목을 받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한 번에 삐걱거리자 그들은 더 이상 범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획을 하루 미루고 다음 날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실패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하고 준비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실은 그들의 상상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실패를 단순한 운이 없는 날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12월 17일 오전, 그들은 다시 한번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워렌 립카는 미리 준비한 가명을 사용하여 도서관 방문 기록에 서명했습니다. 사서 베티진 구치는 평소처럼 방문객을 맞이하며 립카를 안내하여 희귀 서적실로 들어섰습니다. 립카는 자신과 동행한 친구 역시 함께 입장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구치 사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허락했습니다. 구치 사서가 트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자랑이자 가장 귀중한 소장품 중 하나인 초대형 조류 도감을 선반에서 꺼내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려던 바로 그 순간, 워렌 립카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어 그녀에게 겨눴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구치 사서는 그대로 제압당했고, 이어서 그들은 준비해온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았습니다. 사서가 무력화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희귀본들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고 무거운 초대형 조류 도감은 침대 시트에 감쌌고, 다른 작은 희귀본들은 각자 준비해온 배낭에 서둘러 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들의 망상은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초대형 조류 도감이었습니다. 이 책은 높이가 거의 2m에 달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무려 100파운드에 육박하는 무게였습니다. 이 거대한 책을 들고 복잡한 도서관 내부를 은밀하게 이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난관이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 내에서 자신들의 탈출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무거운 책을 들고 이동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발각될 위험이 커지자 그들은 결국 가장 값비싸고 핵심적인 목표였던 초대형 조류 도감을 현장에 버려둔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범행은 이미 결정적인 실패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목표를 포기하고 그들은 오직 배낭에 담은 작은 희귀본 몇 권만을 들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완벽했던 범죄 계획은 이미 첫 발걸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어설픈 준비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들은 훔친 책들을 가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훔친 희귀본들의 가치를 감정받고 판매할 생각이었죠. 그들은 뉴욕의 한 경매회사에 찾아가 책의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경매회사 직원이 책의 출처에 대해 질문하자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어설픈 변명으로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부유한 수집가의 대리인이며 특정 책을 구매하기 위해 왔다는 식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본들은 단순한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귀중한 희귀본들은 고유한 일련번호와 등록 정보가 있으며 전 세계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수집가 네트워크를 통해 그 이동 경로가 철저하게 추적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경매회사 직원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곧 경찰 수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연방 수사기관은 이들의 어설픈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범행 전후로 남겼던 이메일 기록과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명 뒤에 숨어 있었던 그들의 실명은 수사기관의 추적망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남겨진 음성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휴대전화 이동 기록 등이 마치 정교한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결국 4명의 범인들의 신원과 범행 동선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의 어설픈 계획은 결국 자신들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2005년 2월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2달여 만에 4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이어진 압수수색과 통신 기록, 분석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박물관 문화재 절도와 주간 운송주를 넘나들며 훔친 물건을 운송한 혐의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4명 모두에게 가석방 없는 7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젊음과 소중한 미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입었던 사서 베티진 구치는 오랜 시간 고통받았지만 훗날 가해자들을 용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도서관 절도 사건은 시간이 흐른 뒤 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이들의 어설픈 계획과 비극적인 결말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많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희귀한 문화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훔쳐서 팔아넘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희귀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더 잘 알려져 있고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추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어설픈 범죄 계획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간과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물건을 훔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4명의 젊은 청년들은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수십억 원짜리 책을 훔쳐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는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젊은 시절과 소중한 미래를 영원히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어설픈 범행으로 인해 소란스러웠던 트랜실베이니아 대학교 도서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잘못된 선택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싼 책을 노렸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정말로 훔치고 싶었던 것은 자신들의 현재와는 전혀 다른 한순간의 부와 성공으로 얻어지는 허황된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물질적 가치와 지식의 가치, 그리고 윤리적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젊은이들의 방황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